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1월 17일 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서 신축 아파트 외벽이 무너진 지 일주일째가 됩니다만 아직도 5명이 사고 현장 속에 있고 수색은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7시 30분부터 구조 작업이 시작이 됐고 구조대는 실종자가 나왔던 지하 1층을 중심으로 지하 4층부터 지상 2층까지 부서진 건물 잔여물을 치우면서 집중 수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풍이 불면서 시멘트 등 건물 잔해 일부가 7차례 떨어져서 구조단은 철수와 수색을 반복해야 됐는데요. 여기에 건물 잔해가 많아 구조견조차 이동이 쉽지 않고 추가 붕괴 위험으로 중장비 사용도 쉽지가 않습니다. 구조단은 오늘부터 접근이 가능한 건물 고층부 수색에 집중할 계획이고요. 전문가들과 현장 회의를 열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구의 한 백화점에서 한정파 운동화를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역주행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모 스포츠 브랜드에서 선착순으로 100켤레만 한정 판매한 골프화를 사기 위해 사람들이 질주했는데요. 같은 날 서울의 다른 매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운동화 마니아들과 물건을 사서 되파는 리셀러들이 몰리면서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판매가 17만 9천 원이던 골프화는 현재 한 리셀 사이트에서 7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한정 수량인데다 전국 매장에서 수량이 모두 판매돼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두면 수익이 확실히 보장되는 만큼 한정품을 얻기 위한 오픈런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평소 같으면 겨울 축제가 많이 열릴 때지만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된 곳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축제 현장을 방불케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얼음 낚시로 유명한 춘천의 한 마을 진입로는 얼음 낚시를 즐기려는 방문객들의 차량으로 줄지어 서 있습니다. 꽁꽁한 호숫가 위에는 텐트와 낚시객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는데요. 다닥다닥 붙어서 썰매를 타는가 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도 곳곳에 많이 보입니다. 다른 어른 낚시터도 상황은 마찬가지지요. 지방자치단체도 낚시를 막을 근거가 없어서 계도에 그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낚시터를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거리 두기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지만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9시까지로 유지됩니다. 최근 코로나 위중증 환자 수는 사흘 연속 600명대로 감소세지만 확진자 규모 자체는 다시 증가 추세인데요. 특히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가 일평균 300명대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 확산의 변수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는 3주 더 연장되고요. 오는 20일부터는 설 특별 방역 대책도 시행합니다. 또한 이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29일부터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실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194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69만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약 13,000여 명이 늘어나서 총 4,448만 명을 넘어섰고요. 2차 접종자는 4,350만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2,333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또다시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날이 무척 추운데요. 이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 내려진 가운데 오후 한때는 약하게 눈도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5도에서 영하 1도, 한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7도 선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1c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교통안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1월 17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자동차 관련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한 주간 논란이 된 논란의 영상들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자동차 이슈들을 모은 한 주간 논란의 차차차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요. 엉덩이 춤을 추는 자동차입니다. 어? 자동차 어떻게 춤을 무슨 말이죠? 췄기에 엉덩이 자동차가요? 춤을 도로에서 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이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인천의 한 도로입니다. 우측에 흰색 차, 자 끼어들기 시도하죠. 끼어들기 하니까 자, 빵 하고 경적을 한번 울려요. 그러자 잠깐만요. 들어오더니 뭐 하는 거죠? 이거 왔다 갔다 노래하면서 왜 저러는 거야? 노래가 좀 생각나는데요. 이거 엉덩이 흔들어봐. 이 노래 생각나요. 진로를 방해하는 흰색 차. S자로 어머. 이리저리 움직이는 위험한 운전이 한참 동안 계속됐습니다. 좁은 도로에서. 자기한테 빵 하고 경적 한번 울렸다고 저렇게 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옆에 황당하잖아. 주차된 차들도 있는데, 와, 잘하면은, 이게 뭐 부딪히지. 박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보이시죠? 저기 네, 중앙선까지 위험해. 넘나들면서 저렇게 네. 하고 있잖아요. 흰색 차 엉덩이 춤. 차로가 한 개로 좁아지면서 이제 어머머.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위협을 계속합니다. 맞은편에 오는 차들과 부딪힐 뻔한 위험천만한 순간들 몇 번이나 일어나는데요. 운전자가 블랙박스를 증거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 결과 이제 흰색 차량 운전자가 한 행위가 난폭 운전에 해당이 된다면서 네. 적절한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받을 거다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난폭 운전을 하게 되면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형사 입건 시에는 벌점 40점 부과와 40일 운전면허 정지,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럼요. 저런 난폭 보복 운전이 다른 사람 운전자들에게 얼마나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데요. 네. 큰일 나죠. 네. 자, 다음은요. 네, 다음 주제는요. 공포의 7분입니다. 또 뭐야? 뭘까 공포의 또. 한 운전자가 공포의 7분을 떨어야 했다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바로 이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 영화 속 장면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들이받았어. 실제 상황인데요. 한 차량 또 미끄러워서? 다시 뒤로 물러서더니 미끄러지는 가만히 거 아니야. 있는 차량 일부러 또 들이받는 거다. 일부러 그러네. 네. 자, 이렇게 후진하더니 어머머. 다시 차를 들이받는 이 차 원인을 모른 공격은 무려 7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가해 차량은 옆에 있던 컨테이너 건물 있죠? 저게 흔들릴 정도로 차를 공격했고요. 바퀴에 보면은 이제 흰 연기가 났거든요. 저렇게요. 이거 영화 아닙니다. 계속 흰 밀고 연기가 있는 날 거죠. 정도로. 네.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야, 저 차 안에 사람 없는 거죠? 괜찮나? 다행히 저 흰색 차 안에는 사람이 없었고요. 네. 피해 차주는 회사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에 그냥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저런 날벼락을 당한 겁니다. 누군가 자신의 차를 들이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급히 보니까 저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요.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일단 우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서 영상부터 찍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예요? 사람들 화날 때 막 머리를 팍 벽에 부딪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무슨 원한 관계 있었던 거예요? 그럼 차주랑? 그래서 차주가 가해 차량 창문이 살짝 내려간 그 틈 사이로 얼굴을 봤대요. 이 도대체 네. 무슨 사람인가 봤더니 참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예? 네.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신원은 모르지만 어머, 웬일이야. 50대 중년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고 해요. 피해자는 낯선 차량이 주차된 자신의 차를 1차로 충돌을 했고요. 또 도주하려던 가해자를 저지를 하니까 다시 또 돌아와서 자신을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또 증거 영상을 찍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저렇게 위협을 한 다음에 급하게 달아났다고 하네요. 네, 피해 차주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렇게 차량을 그렇게 가격을 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이 서 있는데 차로 돌진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아찔아찔해. 너무 위험한 행동인데. 아니 근데 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고 이러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뭐 이상한 소문이 돌고 막 이랬다 이런 거 무슨 네네. 아니 이 상황을 당한 것도 얼마나 억울한데 네. 온라인에 이상한 소문까지 떠도니까 2차로 또 억울한 겁니다. 차주가 온라인에서 불륜남으로 몰렸어요. 그것도 누가 그런 걸 썼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해 차주가 여자친구 바람을 피워서 상대 남자가 피해 차주였는데 그걸로 이제 상대 남자 들이받은 거다. 이런 또 헛소문이 퍼진 겁니다. 누가 또 얼마나 소설을 억울하겠어요. 썼군요. 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사람은.
영문도 모르던 상황에서 이런 소문까지 도니까 하루 동안 계속 악플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네. 모르는 사람에게 입은 피해로도 황당한데 불륜남으로 소개된 영상으로 돌아서 더 답답하다 이렇게 피해 차주가 네. 호소를 했고요. 자신은 불륜남도 아니고 가해자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어요. 이게 처음 본 사람한테 차가 박살난 것도 억울한데 너무 억울하죠. 그 차주가 불륜남이다 이렇게 소문까지 났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그 차주가 불륜남이라는 거 이거 거짓이라고 합니다. 거짓. 알아두시기 네. 바랍니다. 그리고 예. 또 차를 이용해서 고의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은 거잖아요. 네. 이번 행위를 두고 법률 전문가는요, 가해 차주에게 특수 재물 손괴, 어허. 특수 협박, 어허. 또 특수 폭행의 혐의가 적용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아예 안 잡혔다는 얘기네. 그러네요. 네? 적용될 거다. 잡아야죠. 이런 거 보니까 안 잡힌 것 잡아야죠.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야, 저 피해 차량에 사람이 안 타고 있었길 정말 다행이다. 네. 네. 다음 주제는요. 네, 다음 주제는 무려 3천만 원짜리 발길질입니다. 아, 네. 이것도 뭐야? 누가 이렇게 비싼 발길질을 했던 걸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자, 바로 이 영상입니다. 7살, 아이들인데? 8살 초등학생 여자아이 두 어. 명이 지하 주차장에서 저 외제차 같아요. 네. 킥보드를 타고 등장을 했는데 어. 저 킥보드하고 저걸로 왜 팔을 그런 차요. 거야? 외제차를. 마구 발길질하는데요. 왜 그러지? 자, 차를 360도로 빙 돌면서도 발로 또 뻥뻥 계속 찹니다. 왜 하지만 그런 거야? 아이들이 모르던 사실이 있었는데 이 차량, 영화 분노의 질주에 등장한 차량으로 국내에 한 20대밖에 없는 와, 특이한 분노의 모델이라고 질주에 합니다. 나와. 저 비싼 차를. 저 분노의 아니, 발길질이네. 진짜 그러네. 비싼 어. 차를 왜 발로 차? 지들이 아플 텐데 저거 달리 아플 그러니까요. 텐데. 저 이제 신기한 차 처음 본 차라 한번 이제 그래도. 신기해갖고 막 공격을 했는 모양이에요. 만지고 이래야지 왜 발로 차요? 네, 이 문제는 차가 괜찮지 않다는 게 또 아. 문제예요. 아이들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갔잖아요. 차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차량 곳곳에 흠집이 났죠. 피해 네, 차주는 웬일이야. 차에 금이 가서 보수 복원을 해야 했는데요. 네. 차체와 라이트, 범퍼 이런 게 다 훼손이 돼서 수리 견적만 3천만 원이 나왔다고. 아. 그리고 자차 보험, 그러니까 자기 차량 손해보험이죠. 이게 가입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그래요? 차주 걱정이 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이들 장난이 결국 수천만 원대 대가를 치르게 된 거잖아요. 그러네. 근데 이게 자차 보험에 안 들어있으면 수리 과정이 또 만만치 않을 텐데. 그게 문제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차주가 걱정을 했던 건데요. 자차 보험이 없기 때문에 우선 차주가 수리를 하고 나중에 그 비용을 아이들에게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피해 차주는 아이들이 보상은커녕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해요. 그래요. 또 차주는 차의 파손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는데요. 재물 손괴죄 혐의가 인정은 되지만 아이들이 미성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되는 만큼 사건도 며칠 만에 그냥 종결이 됐다고. 네.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그러니까요. 아이들은 뭘 모르고 했다 치지만 사실 부모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처가 굉장히 아쉬운데요. 근데 저렇게 이제 고의적으로 막 한 거 이건 네. 어쩔 수 없는데 아이들이 킥보드를 타든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자전거를 배울 때 이렇게 흠집을 내는 경우가 있죠. 맞아, 이런 거 보험이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것도 확인을 좀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은요? 네, 마지막 영상은 스스로 짐짝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뭐죠? 짐이 돼버렸더니 좀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한데요. 네. 이것도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해외 아니고 자, 지난달 국내 한 도로에서 우리나라예요? 촬영된 겁니다. 네, 두 여성이 어. 트렁크 뚜껑을 잡고 서서 이동하는 모습이 아유, 포착됐어요. 못 산다 진짜. 아, 이거 약간 보니까 영화 생각도 나요. 타이타닉. 어. 타이타닉 생각나요. 네. 우린 알고 있어요. 아, 얘들아, 아니, 그러다 왜 저걸 니들이 저기서- 날아가겠다. 두 여성 트렁크 뚜껑을 잡고 서서 이동하는 모습. 저기서 저러시면 안 되는데. 30km로 달리는 차예요. 저거. 네. 이 장면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위험한 질주를 멈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진짜 위험하다. 트럭도 아니고 트럭도 저건 안 되지만 그쵸. 그러다 도로 위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야, 저거 철없는 학생들이 또 장난친 건가 봐요. 아 그러게. 미성년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0대 성인이었어요. 아유. 아, 나이, 정말. 야, 네, 에이, 성인이었습니다. 아유, 정말. 자, 뭐 마음은 이해가 돼요. 새벽에 추운데 택시는 안 잡혀서 그랬다. 이렇게 경찰에 털어놨다는데요. 가까운 거리라서 총 7명이 한 차를 타고 7명이 한 차를 아하. 타고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저렇게 이동하는 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험한 질주는 도로에서는 가급적 버리지 않고 좀 안전하게 그럼요. 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걸 권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 만약에 급정거를 했다거나 차가 덜컹거려서 큰일 나요. 저 여러분들이 떨어져, 진짜. 떨어졌다 생각해봐요. 본인들도 다치지만 뒤에 있는 차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아 정말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참 아쉽습니다. 이게 뭡니까? 국군의 날 장군들이 분열할 때나 하는 거예요. 딱 하고 맞아요. 그걸 저기서 그렇네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네, 오늘 떨어져. 자동차 관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부터 갈까요? 네. 수억 원대 유산이 네. 여기에게 달렸어요. 이것에게 달렸어요. 수억 원대 유산이. 유산이 네. 입에 달렸어요. 말 잘해야지. 오에게, 홍에게, 또 나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나에게. 나에게 달렸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개? 정답은 개입니다. 아, 부러워. 야, 부럽대. 사연 꽁트로 준비해봤거든요. 엄마 역할은 제가 하고 아들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하고 며느리 역할은 장예인 씨가 하고요. 자, 특별 음성 출연이 있습니다. 네. 요거 다 아실 거예요. 이재용 님이. 아, 예, 그렇죠. 예, 음성입니다. 자,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고! 저희 어머니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짠순이였습니다. 오직 본인이 애지중지 키우는 반려견에게만 돈을 아낌없이 펑펑 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상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수야, 아유 보다시피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다. 그 하나뿐 네 동생 좀 나 대신 잘 키울 수 있겠냐? 동생이라니? 엄마, 설마 나한테 숨겨둔 동생이 있었어? 아니야, 네 동생 그 치아와 주주 말이야. 엄마는 주주를 걔가 아니라 막내딸이라 생각하고 키웠다. 혼자 남을 주주를 생각하니 눈이 안 감기는구나. 우리 주주도 그렇지? 좀 사람같이 찢어주고. 그래 착해라. 그래서 말 손. 그래. 내가 죽으면 이 주주를 대신 잘 맡아주겠니? 우리 주주만 끝까지 책임져주면 엄마 유산은 모조리 전부 다 너한테 주고 갈게. 유산 전부? 그럼. 아, 어머니. 사실 주주는 옛날부터 제 동생이나 다름이 없다고 아까는 생각합니다. 아니래매. 아닙니다, 어머니. 그래. 예, 주주, 그래. 이제 우리 집에 데려가서 같이 잘 살겠습니다. 그래. 조용히 해. 그만해. 조용히 해. 그렇게 어머니는 개를 돌봐달라는 유언을 남긴 채 돌아가셨고 저는 약속대로 수억 원대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개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아 여보, 아니 이번 달 주주 병원비가 300만 원이 넘게 나왔다고. 아니 우리들 살기도 벅찬데, 아니 1년에 개 앞으로만 수천만 원 들게 생겼어.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주주.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나오겠어. 그 나이 많은 노견이어서 점점 아프고 그 병원비가 나갈 일이 골치 아프네 이거. 여보,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주주 시골로 보냅시다. 아이 솔직히 어머니 다 돌아가셨는데 개 안 돌본다고 우리한테 뭐라 할 사람 있겠어요? 뭐 주주를 버리자고? 그거 안 되지. 그래도 엄마 유언인데 자식 된 도리로서 어떻게 그래? 아이 여보, 아니 막말로 유언 좀 못 지켰다고 누가 잡아가기라도 해? 우리 주주 이제 그만 시골 그 넓은데 좋은데 보냅시다 여보. 그래 넓은데 시골 좋은데? 아 진짜. 안 되는데 주주 다른 데로 보내려고 하면 아이고 그럼 안 돼. 그럼 너 이혼이야 너 이혼.
개를 돌봐달라는 조건으로 어머니 유산을 받았는데 아내는 개를 다른 곳으로 보내자고 성화입니다. 돈만 받고 어머니 유언은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네, 이거 고민되네. 난처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자신의 유산이 반려견에게 달린 한 남성의 사연입니다. 이 남성의 어머니 생전에 반려견 주주와 함께 살았는데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내가 죽으면 우리 개를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 조건으로 유산을 전부 아들 부부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후에 어머니가 숨지고 나니까 아들 부부는 어머니 앞으로 돼 있던 수억 원의 유산 그리고 개 한 마리를 물려받게 됩니다. 얼마나 반려견이 눈에 밟혔으면 야, 이거 개를 돌보는 조건으로 유산을 그렇게 남겼을까? 그래요. 어머니도 그래도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이제 아들이 믿을만 하니까 아들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겠죠. 그게 아마 유산을 받기 전까지는 아마 이들 부부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뭐 괜찮지 않겠어? 키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하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네. 하지만 막상 개에게 지병이 생기고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부가 그때부터 어려워지기 그래, 시작해요. 마음이 바뀌어요. 아, 맞아. 개를 키울 건가 말 것인가 이걸로 큰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네. 아내는 시어머니가 개에게 유산을 직접 남겨준 것도 아닌데 왜 자신들이 개를 전적으로 돌봐야 하냐 이런 의문이 있었고요. 개를 우리 차라리 공기 좋은 시골로 보내서 키우자, 편하게 살게 하자 이렇게 주장을 네네. 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어머니 유언이니까 키운 정을 고려해서라도 끝까지 우리가 개를 책임지자 이렇게 반대하면서 운명이 엇갈리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들 부부를 믿었을 테고. 맞아요. 그런데 네. 키우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유산을 잘 지킬 수 있게 옆에서 누가 이렇게 감시? 뭐 하는 그런 사람도 네네. 두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이 사연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뭐라고 하는지 궁금한데요? 누리꾼들은 얼마나 반려견이 자식 같았으면 그렇죠. 그 유언으로 이 정도까지 남겼을까 네. 하는 반응이었고요. 또 어머니 유언인데 당연히 아들이 끝까지 책임져야지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또 설마 개를 안 돌본다고 유산을 내놓아야 하냐 이런 또 유언을 안 지키더라도 이미 받은 유산까지 뭐 뱉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의견 저도 궁금해요. 설마 이렇게 어머니 유언을 안 지켰다고 유산을 다시 뱉어내야 된다. 그러게요. 이건 그게.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어때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강아지를 잘 키우는 조건으로 재산을 전 재산을 주겠다. 이걸 법적으로 보면 부담부 유증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어떤 의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서 유언을 통해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 증여를 해주는 것 이걸 부담부 유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어머니한테 자녀가 2명이었고 형한테 개를 잘 키우는 조건으로 더 많은 재산을 주겠다. 이렇게 부담부 유증을 했는데 막상 사례에서처럼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 몰라라 하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 이렇게 부담부 유증에서 유증 받은 사람이 조건이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인 동생이라든가 유언 집행자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이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촉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때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이게 받아들여지면 재산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야, 유언 안 지키면 이게 재산을 토해낼 수 있는 상황도 오는 거군요. 그렇죠, 맞아. 근데 어머니가 개를 돌보는 조건으로 유산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언도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은 우리 법 중에서 가장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이게 위조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요건을 지켜야 되는데 단순히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서면으로 남기는 게 좋고요. 뭐 네. 공증을 받으면 좋지만 공증을 받지 않아도 자필 증서로 유언을 남길 수가 있는데 주의점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유언장 내용을 이제 잘 쓰시고요. 네. 마지막에 주소를 써야 되는데 주소를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예를 들어서 뭐 암사동에서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정확히 몇 번지,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구체적으로 쓰셔야 되고요. 날짜도 2020년 1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2020년 1월 며칠 이렇게 날짜까지 정확히 쓰시고요. 또 중요한 게 반드시 성함을 쓰시고 옆에다가 사인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도장을 찍으셔야 됩니다. 날이나 하셔야지만 시장. 시장도 괜찮습니다. 사인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도장을 도장을 찍어야 찍어야 되고요. 되는구나. 그다음에 주의할 게
컴퓨터로 타입 붙여도 안 돼요. 반드시 본인의 친필로 이렇게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유언도 가능합니다. 그게 반사회 질서의 물법이 아니는 한 조건을 붙인다 하더라도 유언 내용은 적법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장이야말로 다른 사람이 찍어줄 수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희한하네. 아, 근데 어머니가 몸이 아파가지고 이게 유언을 이게 자필로 못 써. 유서를 못 써. 그래갖고 이제 음성이나 문자 같은 걸로 남겨놓으면 이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로 스웨덴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 아파트, 돈, 자동차 이런 것들을 친구들한테 나눠주겠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친구들한테. 사망한 남성이 있었는데 네. 이 스웨덴 법원에서도 이건 유언으로 효력을 인정을 안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단순한 문자 메시지는 유언으로서 인정을 안 받을 수가 되는구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유언이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상속이랑 맞닿아 있어요. 네. 그런데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뭔가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면서 이해관계가 대립한다거나 마음대로 변경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이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뭐 요건이나 절차, 방식 이런 것들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롭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법에는 유언의 종류를 5가지 방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막 급박한 사유라든가 말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 이제 보충적으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인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때도 요건이 있습니다. 증인이 일단 2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언을 하는 사람이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를 전달하면 한 명한테 네. 그럼 다른 증인 1명이 그걸 받아 적어요. 그리고 그걸 읽어서 세 사람이 다 같이 이 말이 맞냐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각자 서명을 하거나 기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이 유언의 유효성, 효력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급박한 사정에서 증인 뭐 다 해가지고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유언장을 좀 미리 작성을 해 두시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아내는 개를 보내자. 네. 시골로 보내자. 남편은 개를 키우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유언장만 쓴다고 사실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유언 집행자가 필요합니다. 유언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까 이제 그게 유언 집행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유언하는 사람은 유언 집행자를 정할 수가 있어요. 뭐 제3자라든지 뭐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 집행자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부부가 서로 싸우고 있잖아. 이때는 누가 우선하느냐? 아들이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언 집행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우선이고요. 만약에 이 부부가 뭐 부부 싸움이 심해져가지고 이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상속 유언 갖고 싸운다면 아들이 우선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유언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을 유언 집행자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어머니가 유언 집행자를 아들이 아닌 며느리로 했었다면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단 지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언 집행자의 어떤 의무가 이제 재산을 관리하는 의무 그리고 관리할 권한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유언 집행자의 며느리가 법적으로 민법상 재산인 개를 재산 관리행위의 일환으로서 성실하게 관리해야 될 어떤 의무를 부여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유언 집행자 같은 경우에는 유언 집행 사무를 다 완료를 했을 때 보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속인이 이 유언 집행자가 제대로 행위하지 않으면 이거 해임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만약에 아들이 상속인이 되고 아내인 며느리가 유언 집행자가 된다고 하면 아들은 이 며느리가 걔를 잘 관리하는지 지켜보게 될 거고 맞아요. 며느리도 뭔가 보수를 받기 위해서도 이렇게 더 열심히 열심히 걔를 챙기는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는 뭐 쉽지가 않겠죠. 맞아요. 왜냐하면 네. 뭐 이렇게 유일한 상속인이 아들인 경우에 뭐 아내가 이걸 잘하는지 감시를 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거고 이걸 뭐 해임시킨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사례에서 방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일 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해외에서는 수십억 원대 재산을 상속받은 그런 반려견이 있다는 재벌 반려견. 너무 부러워요. 이 사연의 강아지는 주주였잖아요. 얘는 루루. 부럽다, 루루. 네, 지난해 2월 미국의 백만장자가 500만 달러, 즉 우리 돈으로 약 55억 원을 유산을 이제 상속을 해줬어요. 반려견한테. 그 84세 일기로 별세를 했는데 이 견주가 생전에 미혼이어서 부인이나 자녀가 없었고요. 보더콜리 8살 루루에게 의지해서 남은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루루. 견주는 유서에 루루가 원하는 모든 걸 채워주고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한다 이런 조건을 달았고요. 자신의 친구에게 55억 유산에 대한 신탁을 했다고 합니다.
야, 배가 55억이나 받으 이거 아유. 어떻게 했어? 이 사료만 먹어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근데 걔가 직접 유산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럼 55억 원을 모두 친구가 쓰는 건가요? 걔 친구들이? 아, 그건 아니고요. 우선 자신의 조건을 충족하는 유산 관리인을 두고요. 관리인이 친구의 승인을 받아 돈을 쓰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친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루루를 위해서 55억을 전부 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다만 루루가 죽은 후엔 이 돈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야, 55억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고민이 되신다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또 별게 아니에요. 네. 고양인데 네. 반려묘. 반려묘. 2천억을 2019년에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예. 반려묘에게 2천억 원을 고양이한테? 아니 근데 해외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되고 싶긴 처음이네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도 이게 가능한가요? 반려견이나 뭐 반려묘에게 재산을 남기는? 해외에서는 인정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반려견, 이렇게 반려동물에게 직접적으로 상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속인을 받을 사람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반려견에게 이렇게 유언장을 쓰면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다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반려견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에게 유산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반려견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약속을 이제 적는 겁니다. 뭐 산책을 몇 번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쓰고 만약에 반려견을 잘 보살피지 않을 경우에는 그걸 무효하겠다. 이렇게 쓰면 되니까 이렇게 조건을 잘 붙이면 유언장이 유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들 며느리도 개를 안 키우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굴 믿고 그렇죠? 반려견을 맡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죽으면 혼자 남을 이 반려견을 돌볼 방법 뭐 다른 방법 없을까요? 진짜? 펫 신탁이 있다고 해요. 아. 이걸 활용하면 되는데요. 네. 반려동물을 맡기고 꾸준히 사후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주인은 자신의 은행을 자신의 재산을 은행에 맡기고요. 네. 은행은 반려동물을 관리해줄 사람이나 단체 같은 새 부양자에게 반려동물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상의 신탁 관계와 다르게 신탁 감독인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이 신탁 감독인은 주로 변호사, 행정사 등이 수행을 하고요. 중립적인 위치에서 은행이 돈 관리를 잘하는지 또 부양자가 반려동물을 잘 돌보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집들이 많아지면서 맞아요. 이런 펫신탁 같은 제도가 나왔네요. 이거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걸 봐도 이제는 반려동물이 그냥 동물이 아니고 가족의 일원이 돼가는 그럼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사연 갈까요? 두 번째 사연요. 땡땡 손님을 유혹한 마성의 남자. 땡땡 손님? 바보 손님을 유혹한 마성이. 뭘까요? 손님인데? 남자니까 한번 여자를 보겠습니다. 유혹했겠죠. 유부녀. 손님이에요. 자, 이 사건도 꽁트로 준비했는데 유부녀 역할은 제가 하고요. 마성의 남자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하고 이 사연 실제 여보세요. 너무 걸걸거린다.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마성의 그 남자. 그는 첫 만남부터 강렬했습니다. 장소는 동네 정육점. 팔을 걷어붙인 채 가슴골 사이로 땀을 흘리며 고기를 써는 그 모습은 잔잔했던 제 가슴에 파문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기요, 저 소고기 한 근만 주세요. 누님. 또 오셨군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오, 저 칼 내리치는 박력 봐. 저 흐르는 땀방울. 내가 저 땀방울이 되고 싶다. 내가 왜 이러지? 진짜 왜 이러지? 누님. 네. 아유, 주문하신 소고기 네. 2근 나왔습니다. 저는 한 근만 시켰는데요. 왜 두 근을? 누님을 보면 제 심장이 두근두근. 두근두근. 세상에, 저도 가슴이. 저는 주체할 수 없이 그에게 빠져들었고 결국 저희는 불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친밀한 사이가 된 이후에 그는 예전과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가져간 돈을 안 갚기 시작한 겁니다. 저기 자기야, 지난번에 정육점 리모델링 한다고 빌려간 500만 원 있잖아. 그거 갚을 때 되지 않았어? 나도 남편 몰래 빌린 거라 빨리 갚아야 된단 말이야. 그거 다음에 줄게, 다음에. 아니, 다음이라고 말한 게 벌써 몇 번째야.
자기한테 빌려준 돈만 벌써 2천만 원이 넘어. 어우, 진짜. 참 귀찮게 구네요. 아니. 자꾸 돈 가지고 짜증나게 하면 남편한테 우리 사이 확 다 말해버려. 어머, 나 지금 협박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니? 그러게 남자분은 눈을 더 키웠어야지. 그래서 유부녀들 꼬시는 게 쉽다니까. 문알 돌아가는 거 봐봐, 세상에. 그냥 돈 2천만 원 없는 셈 치고 살아. 뭐라고? 저 남자 그 땀방울 대고 싶다는 말 다 거짓말이야. 제 마음을 홀랑 빼앗아간 마성의 남자. 알고 보니 그는 온갖 입에 발린 말로 돈을 빌려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불륜 사이라는 약점 때문에 남자를 쉽게 신고할 수 없는데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이고. 야, 이거. 당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당했어, 네. 엮였어. 이 경기 김포의 한 정육점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40대 정육점 직원이 고기를 사러 온 유부녀 손님을 유혹해서 불륜 관계를 맺으면서 거짓말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황당한 사건입니다. 고기 두 군 사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고기를 안 샀어야 돼, 여기서. 아니, 근데 대체 네. 어떻게 이렇게 수천만 원을 뜯어낼 수 있었죠? 네, 그 유부녀를 두근두근하게 한 정육점 직원 A씨는 우선 정육점을 찾아온 유부녀 손님 B씨에게 호의를 베풀며 접근을 했습니다. 매연 관계를 맺은 뒤엔 정육점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아들 학원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뜯어냈는데요. 네. 그렇게 5달간 총 2,300만 원 가까이를 가로챘습니다. 게다가 A씨는 이 돈을 불법 도박에 탕진하고 아이고, 드러났습니다. 도박까지. 그러니까 온갖 거짓말로 뜯어간 그 돈으로 도박에 탕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피해자 진짜 괘씸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엄벌 쳐야 돼. 근데 이게 순순히 자기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요거는 뭐 거의 정석인 것 같아요. 수학의 정석 같은. 네, 피해자 여성은 남성에 대한 처벌을 원했는데요. 뻔뻔하게도 이 남성이 자신의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했다고 판단을 했고요. 오히려 피해자 측을 탓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리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야, 불륜 관계를 이용한 사기 범죄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 행위는 이제 사기죄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자를 속여가지고 이제 돈을 편취했기 때문에 우리 형법상 사기죄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게 사무법인 거예요. 예. 2017년에는 이러한 행동으로 해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요. 석방 후 1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굉장히 재질이 안 좋다고 봐서 이 사람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역시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사기죄로 복역하고 1년만 안 돼서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죠? 이게 이 누범 기간인 이게. 누범 기간? 그런 거 뜻을 알아봐야죠. 그런 게 있는 뜻이에요? 것 같은데. 누범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이후에 3년 안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처벌이 가중처벌되겠죠. 새롭게 지은 그 죄에 정한 형에 장기 2배까지 가중처벌이 될 수 있고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범 기간 중에 죄를 저지른 것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저지른 것, 이 두 개 개념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집행유예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일단 그 기간 동안 미뤄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죄를 짓게 된다고 하면 이 죄에 정한 그 새롭게 선고받은 형량에 더해서 과거의 집행을 미뤄준 형량까지 모두 다 복역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랑 불륜을 저질렀다면서요. 그 피해자가 발목이 잡혀버렸잖아. 이거 어떻게 신고할 거예요? 근데 이런 사례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앞에 본 사례처럼 내연남에게 협박당하고 이런 거. 그렇죠. 이런 비슷한 여성이 온라인에 자신의 고민을 올렸습니다. 몰래 내연남을 만나오던 작성자가 급기야 월세집까지 얻어줬는데 그리고 그 자신의 명의로 집을 계약을 했고요. 또 보증금을 내주는 대신 월세는 내연남이 부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또 이런 사실을 미리
임대인에게 알리기까지 했다. 그리고 동의까지 구했다고 합니다. 야, 남편 몰래 방까지 얻어주고 큰 사고 쳤네요. 네. 그 두 사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 활활 타오르면 이 불이 꺼지면 다 재가 되게 마련이잖아요. 이게 재가 되고 나서 두 사람은 헤어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생겼는데요. 내연남이 월세도 내지 않으면서 월세방에 눌러 앉게 된 겁니다. 벌써 3개월째 월세가 미납이 되니까 집주인이 내용 증명을 발급하겠다고 했죠. 내연남에게 그만 나가라고 부탁을 했죠, 작성자가. 하지만 내연남 어떻게 나갔겠어요? 500만 원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 속방귀뀌었고요. 작성자는 이러다 모든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될까 봐 너무 두렵다. 이렇게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남편 몰래 그렇게 불륜 저질렀는데 내연남한테 뒤통수 맞은 거 아니에요? 세게 맞았죠. 누구한테 이거 하소연해요? 그래. 근데 내연남한테 이거 돈 500만 원 준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시작일 것 같다는 네. 느낌. 그렇죠. 네. 아니 이거 협박죄 아니에요, 근데? 글쎄. 그렇게 그렇죠. 협박하는 거 본인의 이제 같은데요? 내연 관계를 알리겠다,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거는 협박죄가 될 수가 있고 피해자의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협박죄도 이제 중한 범죄인데 이 협박을 하면서 돈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갈죄가 돼요. 네. 공갈죄는 더 큰 범죄입니다.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협박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응하면 계속해서 끌려다닐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주의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협박하는 대화를 녹음하신다든지 문자라든지 톡을 갖고 바로 신고하면 이런 그 범인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연남이 그랬잖아. 내연남이 돈 500만 원 안 주면 이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린다. 이거 협박죄 아니에요? 확실한 협박죄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건 협박죄가 될 수 있죠. 협박죄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의사결정을 억압하고 방해할 정도로 어떤 그 해악을 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나 뭐 신체에 재산상의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 이런 것들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후배한테 자기가 내연녀랑 모텔에 들어가는 일부러 사진을 찍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내연녀한테 보여주면서 자 봐라. 너랑 나랑 이렇게 불륜행위 있는 거 너 내 가족한테 알리겠다. 4천만 원 달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4천만 원 시켰구나. 뜯어낸 그런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단 500만 원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리겠다. 이건 당연히 협박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내용 증명을 받을 수도 있을 테니까 뭐 알아서 하라. 요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요. 앞뒤 전후 사정을 살펴봐서 어떤 협박이나 공갈의 고의가 있었고 이걸 들은 사람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껴가지고 이게 어떤 협박이 그 의미가 이를 인식했다. 요런 경우라고 하면 또 그리고 이 내용이 앞뒤 상황 전후 사정을 고려를 했을 때 권리 수단의 어떤 그 실현의 수단을 넘어서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정도의 이르렀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게 다 입증이 된다고 하면 협박죄 또는 경우에 따라서 공갈죄가 성립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은 월세를 못 받은 집주인이 아니냐. 진짜 억울하겠네. 이거 밀린 월세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집주인이 어떤 사람 세입자에게 월세를 줬는데 이 세입자가 다른 사람한테 또 월세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제 법적으로 전대차라고 하거든요. 전대차 같은 경우는 원래 집주인이 동일하면 그 전대차도 유효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월세를 2개 이상 지체할 경우에는 집주인이 해지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살면서 겪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인생 Q&A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입니다. 네, 이호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연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저희 남편이랑 도저히 못 살겠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들 저희 남편을 보면 그럽니다. 남편이 어쩜 저렇게 말도 잘하고 재밌으세요? 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웃겨요. 왜냐? 그게 다 저를 깎아내려서 남들 웃기는 거거든요.
남편의 나쁜 버릇은 신혼 때부터 시작됐어요. 대가족 친척 모임에서 대뜸 우리 와이프는 잘 때 코 고는 소리가 탱크 지나가는 소리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드르렁 드르렁 이래가면서 리얼하게 흉내를 내는데 어찌나 창피하던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대체 왜 그러냐고 따지면 자기가 한 말은 다 장난이고 조크래요. 웃기려고 한 말인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냐며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그런데 장난도 한두 번이지 남들 칭찬할 때도 꼭 저를 이용합니다. 목걸이가 잘 어울리시네요. 우리 와이프가 있다면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였을걸요? 라고 쓸데없는 말을 꼭 붙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부부끼리만 알아도 되는 신체적 비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말합니다. 우리 와이프도 늙어서 살이 쭈글쭈글해지고 처졌더라. 한 번은 욕실에서 씻고 나올 때 할머니가 나오는 줄 알았다. 뱃살이 그냥 양탄자처럼 쫘라락 끝도 없이 펼쳐지더라. 이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 최대 콤플렉스가 뱃살이거든요. 대체 제 몸 얘기를 왜 남들 앞에서 합니까?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평생 지 아빠가 엄마를 무시하니까 하나뿐인 아들도 엄마를 무시해요. 정말 서럽습니다. 저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기 싫거든요. 이런 제 남편을 고칠 수 있을까요? 아유, 저런 사람이 있어. 아니 저게 정도의 차이지 그 집집마다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꼭 맞아. 저거더라고요. 저것 때문에 부부싸움들도 많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주변에 저런 분들 네. 꼭 한 분씩 글쎄 계시거든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내 입장이어도 하나도 재미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재미없고 화만 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재미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모욕이에요. 그래, 모욕. 모독이고요. 이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지금 60세가 넘으셨는데 지금 시점에 이르기까지 이게 1, 2년의 세월이 아니었을 텐데 이분 바깥에 어떻게 다녔나 모르겠어요. 지인들 만나러 갈 때마다 두렵고 만난 다음에도 수축될 거고 만난 이후에도 굉장히 불쾌할 거고 그 가운데 본인이 희롱거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모든 상황에 지금 세월이 흘러서 환갑의 나이가 지났습니다. 이 세월 어떻게 지냈을까? 전 너무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남편도 문제인데 아들까지 엄마를 우습게 알고 있잖아요. 이분에게 가족은 도대체 어떤 존재로 그렇지. 느껴질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땐 이게 지금 막말 들어가죠. 욕 들어가죠. 수치심 느끼게 하죠. 흔히 인간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느끼는 자존감에 관련된 3종 세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있는 건데 제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아마 여기 함께 계신 분들 또 들은 분들 다 비슷하게 느꼈을 겁니다. 내 스스로가 남 얘긴데도 제가 모욕감이 느껴져요.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막 깎아내리는 거야. 그러면 아내는 사람들 많은 데서 왜 그러냐 이러면 아유 농담이지 재미있으라고 하는 건데 분위기를 맺겠냐고 본인이 더 되려 막 화를 내고 그래요. 맞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저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경우가 그럼요. 있어요. 네네. 이게 상호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한번 이 상담소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서로 간에 우스갯거리를 아니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요. 이게 가족이고 부부잖아요. 서로만 아는 비밀이 있을 수도 있고 확실한 내 편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물음표가 달릴 것 같긴 해요. 내 사람이 맞나? 아니 물음표 정도가 아니죠.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집 밖에 나갔을 때도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고 집 맞아. 안에서도 나는 계속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상담 도중에 제가 그만하라고 얘기를 크게 한 적이 있었는데 아내를 우리가 흔히 들어가는 숫자 욕 있죠. 아내를 다른 사람이 모두 있는데 거기에 숫자 욕으로 아내 이름을 불러요. 이름이 없어요. 그 숫자 욕이 이 아내의 이름인 겁니다. 자. 제가 더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집안에서 그 사이에 자녀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 아들도 그 엄마를 그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너무 언니. 제가 그 상황에 어느 정도 화가 났냐면 제가 거기서 그 남편에게 제가 그렇다고 상담하는 과정에 뭐 공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모르는 것도 그렇죠, 아닌데 맞아요. 멈춰야 될 건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제 앞에서 실실 웃으면서 자기의 아내를 그 숫자역으로 부르는데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멈추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장 그만두라고. 당신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는 그 말이 스스로에게 적합한 말이고 배우자에게 적합한 말이라 생각하느냐. 멈춰라. 이 얘기를 계속한다면 난 당신하고 상담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심각했는데 호칭은 관계를 규정합니다. 사람을 뭘로 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곤 합니다. 자, 오늘 상담의 솔루션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궁금해요, 진짜. 남들 앞에서 아내를 깎아내리는 남편. 남편이 한 건 인격 고문이다. 고문이다. 잘 들어보세요. 인격 고문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인격 고문이 맞습니다. 사람을 장시간에 걸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마치 인간이 아닌 것처럼 마치 하나의 우스갯소리처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아와서는 그게 당연히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반복적으로 대한다면 이거야말로 사람처럼 대하지 않는 거예요. 전 이런 항목들을 묶어서 제가 인격 고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실제 이게 농담이었을까요? 흔히 말하는 영어로 조크였을까요? 남편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냥 즐겁게 이야기하는 수준일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지금 말씀 보시면 이 남편이 이 아내의 이런 신체적인 비밀이나 아니면 이런 속상하고 그만뒀으면 하는 이 이야기를 뭘 위해서 사용하는가? 다른 사람들 앞에 농담을 해서 자기가 굉장히 농담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쾌하게 만드는 곧 자기의 위신이나 상황에 따라서 아내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기꺼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왜 그 재료를 아내라는 인격을 쓰냔 말이에요. 아주 부적절하고요. 아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부끄러움에 관련돼선 요청을 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죠.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청하는데도 거절하고 반복적으로 아내를 마치 모종의 하나의 소모품처럼 사용을 한다면 이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게 뭐가 이상하냐? 그렇게 반응하는 당신 이상하다? 이런 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 부분은 뭘까요? 한번 보세요. 이걸 법적으로는 정서학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만약에 이걸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했던 두 분의 변호사가 있었다면 모욕죄라고 기꺼이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모욕죄. 전 이거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이요. 네. 아내가 그만하라고 기분 나빠했더니 한다는 말이 장난이고 조크인데 여기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말라. 그렇죠.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든 거잖아요, 아내를. 맞아요. 정말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 사연 보내주신 분의 컴플렉스가 뱃살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중년 여성들이라면 거의 다 뱃살이 컴플렉스예요. 근데 거기에 대고 우리 아내는 말이야 배가 뭐 양탄자처럼 좌라라라라 뭐가 웃겨요 그게. 그럼 아내는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 보고 싶지도 않겠죠. 볼 때마다 좌절감 느낄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이게 잘못하신 거예요. 진짜 그 맞는 말씀인데요. 네. 생각해 보세요. 이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말을 잘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인지가 그렇죠. 드러나는 건데 맞아요. 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매너도 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네. 어떤 사람의 인격적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런 인격적 호소마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하나의 장난 대상인 것처럼 다룬다면 이 사람은 가해자입니다. 아주 가학적인 분이에요. 물론 이 남편에게 다른 장점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안팎으로 이 아내를 아무것도 아닌 마치 물건처럼 마치 어떤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대접을 한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 수준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 네. 장난이라는 건 그 상대나 대상도 장난이라고 느껴야 그럼요. 그게 장난이죠. 네. 그걸로 인해서 불쾌감을 느끼면 그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니까 아들까지도 그렇죠. 아내를 무시한다.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시댁에서도 아마 상당히 무시하는 그럴 얘기를 것 많이 같아요. 들으셨을 네. 그럴 것 수도 같아요. 있죠. 아들이 그렇게 하면 나중에 며느리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며느리도 시어머니 우습게 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한번 깨진 유리창이 있으면 다른 네. 사람들도 거기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더라는 맞아요. 거죠. 이 지금 사례의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모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모욕 상황에 대해서 아내가 불만을 호소할 때 이 아내의 심정을 이 남편이 통제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어떤 모종의 이야기를 하면 이건 당신이 문제다라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럴 때마다 아내가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네. 살짝 용서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상하다 싶었지만 남편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아내도 사실상 쉽게 용서한 게 맞아요. 더 발끈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한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들도 지금 그 짝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들 같은 경우도 벌써 어느 정도 우리 부모의 나이를 생각해 보자면 얘도 나이를 먹었을 텐데 이 아들도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아버지가 그대로 이야기한다고 모종의 사건들을 무조건 받아들여서 이걸 어떤 해석도 없이 그냥 사용한다면 이 아들도 성숙한 아들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아들 상황도 그렇지만 이 남편 지금 우리가 인생은 60부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한다면 고쳐야 되겠다 마음 먹어서 사연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 사연 주신 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될 겁니다. 마음 단단히 드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 남편분이 뭐 한 가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이렇게 아내를 막 비하했을 때 사람들이 그냥 그 앞에서 몇 번 웃어 넘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치 내가 되게 재밌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아내를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뭉개고 무시하고 이런 모습은 뒤에 가선 다 욕 먹거든요. 평판도 안 좋고. 본인 욕이에요. 본인 욕 먹게 돼 있어. 흔히 우리가 왜 누워서 침 뱉는다 이런 맞아요, 얘기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은 의식적으로는 이 아내에게 모욕을 주어서 사실상 무릎을 꿇릴 수 있는 거고요. 무의식적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그 비열한 방법을 통해서 아내를 굴종을 시키는 건데 이걸 통해서 이 남편이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자기 스스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 과정을 기꺼이 아내를 희생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그 굴종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집안에서는 다른 걸로 어떻게 아내와 잘 지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또 아들 앞에서 하는 행동을 볼 때는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아내를 상당 부분 무시하고 오랫동안 이 아내를 인격적으로 짓밟았을 가능성 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이 전 얘기만 들어도 너무너무 그렇죠. 자존심이 상해요. 맞아요. 인격 고문이다. 인격 고문이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멈추라고 딱 잘라서 경고하라. 이거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심정적으로 대응할 만한 에너지 수준이 높지 않았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면 어떡하나. 그렇죠, 맞아요. 이걸 굉장히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게요. 명료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요청도 약하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내 배우자가 나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인격적인 말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모욕감을 느낀다. 그 자리는 벌딱 일어나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멈추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에 경험하셨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처음엔 이상하게 느끼다가 나중에 같이 조롱해요. 그리고 지금 잘 아시죠?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얘기한 건 뭐냐? 누워서 침 뱉기라는 얘기했죠? 이 과정이 우리 가족 전체가 모욕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남편을 좋게 생각하겠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조롱당하는 아내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세요? 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똑같은 사람들을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전체적으로 다 이상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 또 아니고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충분히 내 감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남편이 말한 것처럼 네가 이상한 거야 라는 남편의 설계된 감정이 아니고 남편이 설계한 감정이 아니고 내가 느꼈던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좀 곱씹을 필요가 있고요. 때로는 이 곱씹은 감정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럴 땐 혼자 먼저 정리해보는 과정도 좀 필요해요. 나는 이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이럴 때 나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고 어떤 감정으로 상대방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나름 한번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왜 할까요? 명료하게 남편에게 요청사항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좋은 말씀인 게 사람들 많은 데서 안에 뭐 양탄자처럼 배가 흘러내려 칼칼칼 웃잖아요. 근데 안에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불편하고 선을 넘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아, 나 이런 거 싫어요. 그만하세요. 이러고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 후에 남편이 분명 집에 와서 뭔가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그렇죠. 거? 나 무한하게 했다고. 부부싸움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뭔가 현명한 대화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렇게 해야 남편도 뜨끔하죠. 이제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오.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알아요, 정말. 진짜. 그런데 이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집에 와서 남편은 난리를 부릴 겁니다. 당연해요. 왜냐? 당신이 여러 사람 앞에서 나에게 망신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내에게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안중에 뒀을 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작은 자존심 상하는 일에 이제 아내는 그거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흔히 우리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라는 이야기를 아마 남편은 기꺼이 할 거예요. 왜냐? 본인이 스스로 자신이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남편에게 이야기할 땐 머릿속으로 문장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거울 앞에서도 그렇고 혼자서 자꾸 이야기를 해보셔야 돼요. 스스로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말을 할 때에도 말이 자꾸 막혀요. 그리고 남편이 몇 마디 하면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하고 싶고 명료하게 전달할 말을 적어보고 말을 해보고 외워보고 거울 보고 해보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도 한번 돌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흔히 하지마! 그런 얘기 하지마! 이건 1차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내 요청의 아주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대신 남편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말해달라고 그 전달 내용까지 함께 섞어서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마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마 한다고 해서 안 할 것 같으면 남편은 벌써 안 했어요. 그렇지, 맞아. 남편 안 듣습니다. 네.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마. 어떤 아예 예도 들지 얘기하지 마. 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또 아들 앞에서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는 정하셔야 되는데 물론 남편은 이거 말고 또 다른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한 번 더 다른 사람들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나만의 거기에 따른 반응 그리고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 생각보다 실행이 쉽지 않아요. 네. 보통 마음 먹어서는 실행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곧 내가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나는 요렇게 할 것이다 할 때 요렇게가 어떤 내용이 들지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신중하고 명료하고 그러나 아주 자세히 생각하시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실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용기 내서 실행하시지 않으면 나는 또 한 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립니다. 네. 맞아요. 이 남편이 정도가 심하다는 게 아니 앞에 있는 사람이 뭔가 어울리는 걸 했으면 아우 잘 어울리시네요 하고 끝냈으면 돼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했으면 그거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입니다. 그런 말 그 왜 얘기를 해? 굳이 왜 하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우자를 꼭 깎아내리면서 남을 추켜 세우는 거. 네. 그러니까 그게 또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아이고 우리 아내도 참 나름 관리 열심히 하는데 정말 관리 잘하셨네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칭찬하면서 네. 칭찬하면 되죠. 그렇게 흔히 우리가 그 상대적 칭찬이 있고 절대적 칭찬이 있어요. 상대적 칭찬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2명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절대적 칭찬은 참 멋지시네요. 네.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참 잘하시네요.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내 얘기를 아예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히 말은 가능한 겁니다. 그럼요. 그 방법을 택해야죠. 네. 그럴 때 단호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이 그렇게 하지 마. 이러면 또 맞아. 그럼요. 네. 맞아. 단호하게. 단호하게. 자, 세 번째. 당신의 조력자를 찾아라. 편을 만들어라 찾아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소리 지르고 아무리 강력히 요청해도 이 남자가 귓등으로 듣지 않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남자 말 잘해요. 이 남편 말씀 잘하시는 분이고 내가 사실 방법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언어 지능이 잘 발달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고 나보다 더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오랫동안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있어 왔다면 사실 나 혼자 이 일을 해결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60세 정도 넘은 이 시점 이르기까지 가진 방법을 다 써서 이 상황에서 탈출하려고 애를 쓰셨을 거예요. 이 대중 앞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고 내가 지금 다음번에 나갔을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쓰셨을 겁니다. 근데 안 됐을 거예요. 이럴 때는
보다 객관적으로 보고 용기를 줄 수 있고 실제 상황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만한 조력자를 찾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때로는 뭐 상담자가 될 수도 있고 친구들 여러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분명한 건 뭔가 나 혼자 어려울 땐 제가 흔히 제 그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쓰는 말이 있습니다. 네. 힘든 일은 남에게라고 하는데 그건 남에게 맡기자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남에게 도움을 청할 그렇죠. 여력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조력자라는 그 사람은 전문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가 없다 그러면 그냥 내 편이 되어줄 만한 내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그런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상담사도 좋고요. 말씀하신 대로 친구도 좋은데 그중에서도 뚝심 있는 친구여야 돼요. 그래 맞아. 이게 막 이랬다 입이 저랬다 너무 가벼우면 안 돼. 안 돼.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원한다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넘어선다 할 땐 반드시 조력자가 있어야 그 변화를 성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 나를 배우자가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조력자가 필요한 이유는 뭔지 아시죠? 이런 목적을 충분히 성취하는 과정에 이미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상처받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마음에 오랫동안 상처를 입었는데 이게 네가 문제야. 당신이 문제야. 이런 얘기를 오래 들었던 분들은 이미 자아가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혼자 일어나는 힘이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나 권리나 행복감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인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네가 필요한 행복이 어떤 것이고 너의 권리가 어떤 것이고 당신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잘 보여주고 설명하고 내가 먼저 납득이 돼야 되고 내가 용기를 얻어야 돼요. 이걸 흔히 상담 영역에서는 임파워링이라고 부릅니다. 안으로 파워링,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힘을 주고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변화를 가져올 사람이 필요한 건데요.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은 기능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도 아름다운 겁니다. 지금 이미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사랑받을 존재인지, 가치 있는 존재인지, 의미 있는 존재인지 꼭 기억하시고 조력자와 함께 지금 이 상황에서 남편이 하고 있는 이 거친 행동,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꼭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다 보면요. 화가 많아지더라고요. 견디다 못해서. 아마 이분도 남편이 하루 이틀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수십 년간 이게 반복이 되면서 아마 울컥울컥하고 막 가슴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험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3가지 방법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스트레스 계속 가지고 가면 화병 나요. 네. 이럴 때 내 스스로 내 감정을 좀 조절하면서 나를 빼내올 방법이 필요한데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뚝심 있는 친구처럼 믿을 수 있는 1인이 좀 있으면 좋아요. 네. 근데 이거 없으면 괜찮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라면 이때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나만의 마음의 멘토 있으면 나에게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세 번째, 속상하고 힘들 때마다 나만의 위로 장소나 위로 음식 같은 거 있으면 좋아요. 이를테면 속상할 때 그 카페 그 와플, 속상할 때 그 카페 그 와플, 나중에 속상할 때 그 카페만 생각해도 마음이 진정이 됩니다. 맞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나름의 대안과 방법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2호선의 용한 상담소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이 넘는 지자체 4곳이 특례시로 승격됐습니다. 국내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기초단체 중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 규모의 일반시들이 특례시로 승격됐습니다. 법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재정적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경기도 수원과 용인, 고양, 경남 창원 등 4곳은 모두 인구가 100만 명 넘는 대도시. 지금까지 기초단체로 분류돼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적용받는 등 역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특례시라는 별도 지위를 갖게 된 만큼 교통과 문화복지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지고 각종 행정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요한 업무에 있어서는 광역시와 같은 그런 권한을 받음으로써 도시의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해왔고요. 그것이 특례시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과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여전합니다. 4개 특례시는 정부의 86개 기능, 383개 단위 사무를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례시에 맞는 실질적 권한 이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확실하게 법 개정에 나서도록 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권한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국내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연 특례시. 순조로운 권한 이양이 향후 성공을 가늠할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조현진입니다. 설날을 앞두고 지난 13일 농협중앙회가 설날 정나눔 꾸러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봉사단이 참여해 우리 농축산물 꾸러미를 포장했는데요. 쌀과 고기, 사과, 떡국떡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10억 원 상당의 나눔 꾸러미는 전국 16개 지역본부와 연계해 취약 농업인과 한부모 가정, 쪽방촌 거주민 등 농촌과 도시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주말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매섭게 춥던데. 오늘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 또 내려졌습니다. 날이 굉장히 추우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A